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하이 클래스 생물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다 한 번 정도는 공부했을 줄로 알고 또는 처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너무 만약에 고등학교 때 하고 몇 년 지나서 진짜 처음이다 그러면 기초 탄탄을 한번 듣고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됐고 대학 때 한번 들어보고 그랬으면 그냥 여기서 바로 시작해도 괜찮고, 너무 오래된 분들 기초 탄탄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서 수업을 하고 이번에 그냥 들어보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한번 듣고서 하면 훨씬 더 편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선 공부를 하는데 어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거기 차례 앞에 목차 앞에 최근 5개년 영역별 출제 빈도가 나와 있죠. 쭉 가면 목차 바로 앞에 최근 5개년 영역별 출제 빈도 나와 있어요. 차례 바로 앞에. 거기에서 한번 우리가 쭉 어느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는가 확인을 해보고 시작합시다. 제일 첫 번째 1단원이 분자와 세포. 2단원이 유전학이죠. 유전학. 3단원이 진화생물학. 생물학이고, 4단원이 다양성. 생물 다양성 들어가죠. 그리고 5단원이 동물의 구조화 기능. 6단원이 식물의 구조화 기능. 7단원이 생태학.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하이클래스 생물책은 7단원으로 나눴어요. 근데 일부 교재는 이걸 2개로 나눈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명체의 화학적 성분하고 세포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눈 단원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 가장 출제 빈도가 작년, 올, 경기, 서울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지는 단원이 바로 분자와 세포에서 분자, 생명체의 화학적 성분, 여기에서 2문제씩이나 출제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생화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기라든가 화학적 반응식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분자 생물학이 더 이제 요즘 들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 단원을 우리가 쭉 봤을 때 우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출제 빈도 보니까 20%, 25%, 30%에서 2016년도에 40%가 나왔죠. 왜 40%면 8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8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는데 이렇게 출제가 계속 여기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가? 그러면 바로 얘기했던 생화학 부분, 분자 생물학 부분, 그 부분, 생화학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거의 우리 생물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이에요. 화학식 나오고 화학 원소 기호, 원자, 분자, 반응식 나오고 이런 제일 싫어하는, 생물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점점 출제 빈도가 약간씩 되고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고. 그래서 평균 내보면 이게 몇 퍼센트 나왔는가? 약 25% 정도가 출제가 됐죠. 6개년간 25% 정도 출제가 됐고, 유전학 단원도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쭉 해서 40%, 25%에서 쭉 보니까 평균 내서 약 30% 정도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동물의 구조화 기능, 이건 여러분들이 거의 많이 어려워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혈압이라든가 뭐 심장 구조, 시각기, 청각기, 신경계, 호르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 단원에 비하면 아주 쉬운 단원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거의 몇 퍼센트가 출제가 됐는가 그러면 쭉 해서 6개년 평균 내면 약 30%가 출제가 된 거죠. 그러면 25%는 5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6문제가 되는 거고, 30%가 6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문제가 되죠. 그럼 17문제가 요 세 단원에서 거의 출제가 평균 내서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3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출제가 한 문제, 단원당 한 문제씩, 어떤 단원은 제로 안 나오는 문제 단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우리는 2점이 굉장히 큰 점수니까. 그래서 의도하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해서 공략할 단원은 1단원, 2단원, 5단원을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 책을 구별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순서대로 하면 여기를 공부하다 보면 뒷부분 정도, 여기나 이 정도 알아야 될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를 알아야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처음부터 순서대로 무작위하게 그냥 수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업하는데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기본편, 심화편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목차를 보면 그다음에 차례 보니까 기본편에 제1권이라고 돼 있죠. 제1권이 기본편이고 제2권이 심화편인데 제1권에 몇 단원 나와 있는가 하면 1단원, 2단원, 3단원이 안 나오고 바로 5단원으로 들어갔죠. 그럼 1, 2, 5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러면 바로 요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1편에선 제1편이 바로 기본편인데 제1편 기본편에서는 1단원하고 2단원하고 그 다음에 5단원으로 들어가고 6단원 들어가고 이걸 기본편으로 배열해 놨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알고 나면 또 분자세포를 더 설명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분자세포도 기본적인 이 뒤에 몰라도 할 수 있는 건 1단원 해놓고 기본편 말고 심화편에 제2편 심화편이죠. 심화편에 또다시 1단원, 2단원 다시 해놨는데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여기부터 좀 심화 들어간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좀 심화 들어간 내용들. 그러니까 유전 같으면 여기서 멘델 유전 정도 공부하고 여기 들어가서 DNA 복제라든가 RNA 합성, 단백질 합성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건 여기 들어가서 유전학을 하고 그래서 나눠서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3단원 하고 4단원, 7단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2편에 들어가고 이건 제1편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2단원 나오는데 갑자기 3단원이 안 나오고 5단원 나오는가 이거는 왜 그런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배열을 해놔서 그래요. 네, 그래서 기본편을 요번 한 9월, 10월 기본편 해나가고 11월, 12월에 심화편 해나가고 해서 12월에 완전히 이걸 마치게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1월 달부터 문제풀이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수업을 하면 수업하는 내용 그거를 여러분들이 복습은 해야 되잖아요. 오늘 프린트 받았죠. 그 프린트가 오늘 수업한 내용의 복습 내용이에요. 근데 프린트가 왜 한 장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 1단원에서 제일 첫 번째 1단원이고 2단원이 오늘 하다가 끝이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남겨놓기 때문에 그 2단원은 몽땅 다 다음 시간에 해나가고 오늘 페이지가 한 장밖에 안 되는 이유가 제일 앞에 이제 들어가면 분자와 세포 들어가서 15페이지에 101 해놓고 원자구조와 화학결합이 있죠. 그리고 넘어가서 27페이지에 2번 생명체의 화학적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나간 프린트가 뭐 26쪽까지 있는 프린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27쪽부터는 중간 정도의 2단원을 마치고 2단원을 다 못 마치거든요. 그래서 2단원 다 마치는 다음 주에 이제 또 문제가 나가고 해서 매번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가는 걸 OX 문제하고 가로넣기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아마 복습이 완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냥 책으로 복습하는 것보다 OX 문제, 가로넣기 문제로 복습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는 매일 나가니까 매번 수업할 때마다 나가니까 그 프린트를 쌓아놓지 말고 잘못 쌓아놓으면 이거 한 권이 넘거든요. 굉장히 두꺼워요.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못 풀어요. 너무 많아서 포기하죠. 그래서 쌓아놓지 말고 그때 바로바로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실력도 늘고 가로넣기 같으면 그냥 눈으로 풀어도 돼요. 뒤에 해답이 있으니까 눈으로 가로넣기 쭉 풀다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할 때 또 눈으로 이렇게 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메꾼다는 것보다 눈으로 푸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계속 복습을 하다 보면 외워져요. 나도 모르게 절절로 외워져요. 가로넣기 넣다 보면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향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은 이번 시간에 원자 구조와 화학 결합 1번 원자부터 들어갑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생화학에 들어가는 부분이냐면 41쪽까지가 생화학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에 여기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요 페이지에서 40페이지 안쪽에서. 그래서 요 생화학 단원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좀 체감적으로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자세히 좀 공부를 해가면서 해나갈 테니까. 네, 그래서 1번에 원자란 말은 원자. 우리가 보통 수소, 산소, 질소, 인, 뭐 이런 것들, 탄소 이런 것들을 우린 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원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것들이 모여서 H2O가 됐다라고 하면 분자 또는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 화합물을 만드는데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이 있는데 이 원자 핵에는 어떤 것들 되어 있는가? 그러면 양성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 하고 전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뭐가 있는가? 중성자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중성자가 있고 그 주변을 뭐가 돌고 있는가?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죠. 그래서 이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래서 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는 원자 핵 안에 있는 거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런데 양성자의 개수가 10개라면 전자의 개수도 몇 개인가? 10개. 그럼 양성자 10개, 전자의 개수 10개니까 전기적으로 뭐가 되는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제로 해서 전기적으로 원자는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는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자는 원자 핵의 양성자 수와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원자 핵에 보면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 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 그게 원자 핵이고 양성자, 중성자. 그다음에 2번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런데 3번 보니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무슨 성인가? 중성.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같은 원소라면 당연히 뭐의 수가 같겠는가? 양성자 수에 같겠죠. 그럼 원소가 굉장히 많죠. 수백 가지, 100가지 이상이 되죠. 100가지 이상의 원자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뭐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놓으면 뭐가 구별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학급에서도 30명 있는 학급이다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를 붙여주면 금방 3번 하면 누구, 5번 하면 누구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번호를 붙여주면 수소는 몇 번이고 산소는 몇 번이고 질소 몇 번이고 번호를 붙여주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번호를 붙여주는가 하면 요거의 개수에 따라서 번호를 붙여주죠. 그래서 요거 한 개 가지고 있는 놈 1번, 3개가 있으면 3번, 10개가 있으면 10번 해서 원소의 번호를 붙여준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무슨 수로 번호를 붙이는가?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붙이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붙여주는데 양성자 수와 뭐의 수가 같다라고 했는가? 전자의 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전자수. 이것을 우리가 원자 번호로 붙이죠. 그래서 원자 번호를 붙여주는 건 양성자 수 또는 전자수로 원자 번호를 붙여준다. 그러면 원자량은 어떻게 하는가? 원자의 원자량을 우리는 원자의 질량이라 그래서 질량수라고도 하죠. 원자의 량 또는 원자의 질량을 얘기하는데 그럼 질량수는 뭐하고 뭘 합해서 질량수를 붙여주는가? 이거의 무게. 그럼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가지고 원자의 무게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질량, 원자량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이걸 원자의 질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자의 수는 원자의 질량에 안 집어넣는가 하면 워낙 가벼워서 전자의 수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핵의 질량이 원자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가볍기 때문에 무시한다. 우리가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달 때, 몸무게를 다루는데 파리 한 마리가 여기 앉았다. 그래서 파리의 무게가 들어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자의 질량을 재는데 마이너스 파리 한 마리 앉았다. 그래서 이게 원자의 질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의 수는 무시하고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네모 안에 원자번호 이꼴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가 있고, 2번에 들어가서 원자의 크기와 질량, 그러면 원자의 크기와 질량은 동그라미 2번에 질량수, 원자량 또는 원자의 질량인데 뭐 플러스 뭐로 잡는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로 잡는다. 그럼 전자수는 왜 계산하지 않는가? 그러면 전자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표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가? 3번에 원자의 표시 방법,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 탄소 원자를 표시한다고 하면 원자의 표시 방법, 탄소 원자를 표시한다면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가? 그러면 여기에 무슨 수를 표시하는가? 양성자수 원자 번호를 표시하죠. 그 원자 번호를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해 주는 건 원자 번호. 원자 번호니까 뭐의 수가 되는 건가? 그러면 양성자수 또는 전자수가 되는 거죠. 원자 번호를 표시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를 표시해 주는가? 여기 표시해 주는 건 질량수를 표시해 주죠. 질량수. 더 쉽게 얘기하면 원자 번호, 양성자수 또는 전자수. 질량수는 뭐 플러스 뭐가 되는가? 그러면 양성자수 플러스, 그렇죠, 중성자수. 핵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걸 질량수라고 표시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표시하는데, 그 밑에 있는 원소 4가지를 한번 우리가 쭉 봅시다.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있죠.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수소는 H. 그런데 양성자수, 원자 번호가 양성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양성자 하나가 있는데 중성자는 없어요. 그래서 양성자수는 하나 있는데 수소는 중성자가 없다? 그럼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중성자 없고, 그러면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두고서 문제 나올 때 양성자수 몇 개, 중성자수 몇 개, 전자수 몇 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면 볼 줄 알면 돼요. 이걸 다 외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양성자수 하나, 중성자수는 없다. 그럼 질량수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탄소 같으면 지금 바로 썼으니까 탄소는 6, 12 이렇게 써놓으면 양성자수는 몇 개인가? 6개. 그럼 전자수 몇 개인가? 6개. 그럼 중성자수는 12에서 6배니까 6개. 질량수는 10이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뭐 물어보면 금방 찰 수 있으면 돼요. 질소 같으면 질소는 7, 1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만 보고 이것만 보고서 우리는 다 읽을 수 있으면 되죠. 양성자수 몇 개인가? 7개. 전자수도 7개. 중성자수는 몇 개인가? 14에서 7 빼니까 7개. 그러면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14라고 얘기를 하고, 산소 같으면 6, 8번. 8번이면 16. 그러면 양성자수 8개, 전자수 8개, 중성자수 16에서 8 빼니까 8개, 질량수는 16.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보니까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은데 중성자수도 같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성자수는 반드시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하나 봅시다. 나트륨을 보면 NA인데 11, 23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나트륨은 양성자수 얼마인가? 11, 전자수도 11. 그런데 중성자수가 얼마가 되는가? 12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꼭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항상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성자수는 11이지만 중성자수는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수는 23이 되는 거니까 항상 요거의 2배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내가 표시하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를 봐서 이거의 2배이다 정도, 2배이다는 아니죠.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이게 2배는 아니라는 거. 수소는 2배 아니잖아요. 수소도 다르고 나트륨도 다르죠. 그래서 항상 중성자수가 양성자수가 같다 그거는 아니에요. 전자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원소결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그러면 동위원소란 무엇인가? 동위원소는 뭘 얘기하는가? 동위원소는 예를 들어서 탄소 같으면 양성자수 6개예요. 그럼 탄소가 양성자수가 6개인데 그러면 중성자수가 몇 개가 되는가? 6개가 돼야 되죠. 6개. 그래서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12가 되는데 이 탄소가 양성자수는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양성자수는 번호인데 번호가 변하면 안 되죠. 학급에서 1번부터 30번 해놨는데 3번이 4번으로 변하면 4번이 2명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양성자수는 절대 변함이 없고 근데 중성자수가 8개인 게 있어요. 그럼 양성자수가 6개인데 중성자수가 8개다? 그럼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14가 돼서 여기다가 14 원래는 여기 얼마가 되는가? 12인데 14 이렇게 붙이죠. 그러면 요 탄소와 요 탄소는 이건 가장 일반적인 탄소죠. 뭐 흔히 있는 탄소. 그런데 양성자수는 똑같지만 중성자수가 달라서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달라서 무슨 수가 달라지는가? 질량수가 달라지죠. 유연 원소를 탄소의 무슨 원소라고 얘기하는가?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위 원소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러면 무슨 수는 같고 동위 원소의 개념은 양성자수는 어떻지만 같지만 무슨 수가 다른가?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중성자수가 6개가 정상인데 8개란 말이에요. 불안정하죠. 그래서 몇 개가 튕겨 나가려고 하는가? 2개가 자꾸 튕겨 나가려고 해요. 2개가 튕겨 나가려고 하니까 불안정해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죠. 이게 어디 속에 있으니까 그런가? 바로 핵 속에 있으니까. 핵 속에 있으니까 2개가 튕겨 나가면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자는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 있지만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이 중성자 2개가 튕겨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붕괴가 된다. 그럴 때 방사능을 띤 원소가 붕괴가 되면 우리 방사성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걸 추적해서 이 원소가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가를 찾는 방법. 그것을 동위원소 갖고 우리가 모든 화학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위원소 몇 개만 더 하고 여기에 어떤 실험을 해서 동위원소를 이용하는가를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질소 같으면 외우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7이고 15짜리 동위원소가 있어요. 우리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럼 질소는 7, 15 그러면 양성자수는 몇 개가 되는가? 7인데 중성자수가 원래 7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 더 많아서 8개가 된 거죠. 8개가 돼서 질량수가 15가 된 것. 요 동위원소. 그러면 산소의 동위원소는 얼마인가? 8인데 16이 아니고 18자리가 있죠. 그럼 양성자수는 8개인데 중성자수가 몇 개가 되는가? 10개가 되기 때문에 질량수가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동위원소를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른 것. 동위원소인데 어떤 데 이용을 하는가? 동위원소 이용은 이거는 우리 뒤에서 이제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용하는구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 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나오거든요. 약식으로 반응식 쓴 거예요. 이 반응식이 무슨 합성 반응식인가? 광합성 반응식이에요. 이산화탄소와 물 들어가서 포도당산소.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요 산소가 어디 있던 산소가 여기로 나왔는가를 추측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산소가 여기로 나온 건지 여기 있던 산소가 여기로 나온 건지
모르죠. 그래서 이럴 때 무슨 원소를 갖고 실험을 하는가? 도미원소 실험을 해가지고 찾아낸 사람이 바로 루벤이라는 생물학자예요. 그래서 루벤이라는 생물학자가 어떻게 실험했는가? 그러면 내가 식물 배양액을 집어넣고 뭘 집어넣는가 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집어넣죠. 물을 집어넣고 여기 5의 도미원소 얼마짜리를 집어넣는가 그러면 18짜리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안 써놓은 건 얼마니까 안 써놓은 건가? 일반적인 원소니까 안 쓴 거예요. 16짜리는 안 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와서 이런 거는 번호를 전혀 안 매이고 이것만 써놔요. 그런데 도미원소는 반드시 써주죠. 다르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6은 안 써줘요. 근데 18은 써주죠. 그럼 여기다가 써준 건 도미원소라는 뜻이고 여기는 안 써준 건 16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실험을 하고 또 한 실험관 배양액을 집어넣고 CO2, H2O 하고서 여기다가 18짜리 동위원소를 넣은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요. 빛을 쬐요. 빛을 쬐면 이 배양액 클로렐라 같은 배양액을 쓰거든요. 클로렐라는 녹조류, 광합성하는 녹조류예요. 그래서 클로렐라 같은 배양액에다가 이산화탄소, 물을 집어넣어주고 빛을 쬐주면 얘네들이 광합성 하겠죠. 그럼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 물 받아서 포도당은 자기 몸속에 들어있고 산소를 내뿜겠죠. 그럼 이산화탄소 받고 물 받고 포도당은 자기 몸속에 있고 산소는 내뿜어서 산소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산소를 보니까 이런 산소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있던 산소가 발생했다는 소린가? 그렇죠. 아무것도 안 쏘는 건 16. 그러면 물 속에 있던 산소가 발생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여기는 산소가 발생되는데 어떤 산소가 발생했는가? O2인데 18가지 산소가 발생했다. 이걸 보고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광합성에서 방출되는 이 산소는 어디 속에 들어있던 산소가 발생됐는가? 그렇죠. 물 속에 있던 이 산소가 여기로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식으로 쓰면 여기가 6CO2, 여기는 12H2O, 여기는 6O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6H2O도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산소도 5, 2, 6, 12, 12개잖아요. 여기 있는 산소도 6, 2, 12, 12개. 여기 있는 산소도 12개. 여기 있는 산소도 12개. 어떤 건지 헷갈렸는데 요번에 확실하게 요 12개의 산소가 여기로 나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서 실험할 때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실험이 도미원소 가지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도미원소를 가지면 어디로 갔는가 어떤 원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원소의 행방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생물에서 많이 쓰는 원소를 도미원소를 가지고 추측을 해서 추정을 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미원소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갔는가? 뭐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온과 원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온과 원자 차이점. 이온은 뭘 얘기하는가? 이온은 원자에서 전자는 밖에 원자 핵에 있는 이건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이 번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양성자 수는 절대 변할 리가 없어요. 번호니까. 번호니까 변할 리가 없고 전자가 주변을 돌다가 전자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전자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면서 전자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수가 달라져서 이온이라고 한다. 왜 전자는 들락날락 해야 되는가? 들락날락할 때 이 전자가 가장 안정되려면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가 있을 때 원자핵에 양성자가 플러스가 10개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되는가?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요?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안쪽에는 몇 개만 전자가 돌고 있는가? 가장 안쪽에는 2개의 전자만 돌고 있어요. 2개의 전자. 그 다음에는 몇 개의 전자가 돌아야 되는가? 그렇죠. 8개가 돌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이 원자는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럼 가장 안정된 상태라면 원자 번호 얼마짜리가 가장 안정된 상태겠는가? 원자 번호가 가장 안정된 상태는 원자 번호 즉 무슨 수가 되는가? 양성자 수가 2개이거나 그 다음에 2개고 그 다음부터는 8개가 돼야 안정하거든요. 그럼 2개 다 8개 더하면 얼마인가? 10개, 10번이거나 10에다 8개 더하면 얼마가 되는가? 18개. 이렇게 되어야만 이게 안정된 이 원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꼭 이 18개 아니라 3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는 불안정하죠. 안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우린 무슨 규칙이라고 하는가?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쪽에 위에 올라가서 16쪽 밑에 이온 먼저 표시를 해놓고 이온의 전자의 이동에 의해 줄쳐놓고 이온은 전자의 이동에 의해 그 밑에 줄에 전하를 띠게 된 입자. 전자의 이동에 의해 전하를 띠게 된 입자인데 왜 전자가 이동하는가? 그 이유가 1번의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란 뭘 얘기하는가? 제일 안쪽 전자가 몇 개가 돼야 되는가? 가장 안쪽에는 2개. 그 다음 전자는 몇 개가 돼야 되는가? 8개. 그 다음 전자도 8개. 이런 식으로 되어야 2, 8, 8, 8, 8 이렇게 돼야 안정하게 된다는 걸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전자는 2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8개씩 있어야 안정된 전자가 된다. 그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옥텟 규칙의 세 번째 줄에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마지막 전자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는 경향성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가장 안쪽만 2개고 그 다음부터는 8개라는 소리죠. 8개가 되는 걸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소를 한번 봅시다. 산소는 원자 번호가 얼마인가? 8번이거든요. 8. 그럼 8번의 산소이다 라고 하면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이 있으면 가장 안쪽에 8이니까 플러스가 8이죠. 그럼 플러스가 8이니까 전자도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8개. 그럼 원자는 플러스가 8개가 있는데 산소는 그럼 전자가 8개가 있다. 가장 안쪽에 몇 개가 돌고 있는가? 2개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맞죠? 그러면 이 산소 같으면 어떻게 돼야 안정하게 되겠는가? 제일 바깥쪽에 몇 개를 채워야 안정하게 돼요? 2개를 채워야 안정하게 되거든요. 그럼 산소를 2개를 채워야 안정하게 돼서 8개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안정할 수 있는가? 6개 버려도 되죠. 6개 버리면 그냥 안쪽에 2개. 이 2개만 돼도 안정한 거니까. 그래서 288인데 6개 버리는 게 더 쉬워요. 2개 얻어오는 게 더 쉬워요. 2개를 어디서 얻어오는 게 더 쉽지. 그건 상식적으로도 알죠. 2개를 얻어오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2개를 다른 데서 얻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다른 데서 얻어왔으면 이 산소 원자는 플러스 8개 마이너스 전자도 8개. 그래서 산소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중성이 되는데 2개를 얻어오는 바람에 이제 원자라고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2개를 얻어오니까 플러스가 몇 개가 된 건가? 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근데 마이너스가 전자가 몇 개가 되는가? 2개를 얻어오는 바람에 10개가 됐죠. 10개가 됐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산소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온. 전자를 얻어왔어요. 다른 데서 얻어왔어요. 산소 이온. 근데 산소 이온인데 이럴 때 무슨 이온이라고 얘기하는가? 플러스 8, 마이너스 10. 그러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두 개 남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쓰는가? 이온이라고 쓰면서 이런 산소를 우리는 뭐라고 표시하는가? O 해놓고 여기다 E 마이너스 이렇게 쓰죠. 그럼 E 마이너스라는 말은 마이너스 두 개가 남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거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산소 이온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없을 땐 산소 뭐라고 얘기하는가? 원자. 그러면 산소 원자는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니까 전기적으로 무슨 성인가? 중성이다. 중성인데 두 개를 얻어오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양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둘 남죠. 그랬을 때 산소 이온,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얻어오면 이온. 그러면 반대로 내놓으면 무슨 이온이 되겠는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내놨다. 더 많이 내놨다. 그러면 플러스가 남잖아요. 그럼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이온, 양이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양이온 2번에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그 밑에 양전하를 띄게 된 입자. 전자를 잃었으면 플러스가 남죠. 양전하. 그리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그 밑에 줄에 마이너스 음전하를 띄게 된 입자.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 전자를 얻으면 음전하.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얻어놓으면 마이너스가 남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 그림을 뭐하고 뭘 갖고 보는가 그러면 나트륨을 한번 봅시다. 나트륨은 11번이에요. 그럼 양성자 몇 개 있다는 소리인가? 11. 그럼 전자도 몇 개가 있는 건가? 11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원자 핵이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죠.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의 개수 제일 안쪽에 몇 개 있어야 안정한가? 2개. 그 다음부터 몇 개가 돼야 되는가? 8개. 그러면 여기다 8개 채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채워졌죠, 전자가. 그럼 몇 개예요? 10개. 그러면 플러스가 11번이니까 전자도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11개. 그래서 제일 끝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죠. 이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트륨? 플러스가 11, 마이너스 11이니까 나트륨 원자라고 얘기를 하죠. 나트륨 원자. 그런데 하나가 밖에 있으니까 8개가 돼야 안정한데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안정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7개 얻어오는 게 더 쉬워요? 1개 버리는 게 더 쉬워요? 1개 버리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이 1개를 버리죠. 그러면 플러스는 몇 개가 되는가? 11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는 11인데 전자가 몇 개가 되는가? 1개를 버렸으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하나 남는가? 플러스가 하나 남기 때문에 나트륨 플러스가 하나 남는다. 플러스 이온. 그래서 나트륨 무슨 이온이라고 얘기하는가?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가 하나 남아서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이온. 그런데 CL은 염소죠. 염소 Cl. 그럼 이거는 17번이에요. 그럼 양성자 17개 있으니까 전자도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17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핵이고 전자가 주변을 돌고 있겠죠. 그럼 제일 안쪽에 몇 개가 있는가? 2개. 그 다음에 몇 개인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죠. 그럼 10개죠. 10개인데 17개니까 그 바깥에 또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안정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를 얻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얻어와요. 그래서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는, 외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 하나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8개를 채웠어요. 그러면 이게 얻어오기 전까지는 염소 뭐라고 하는가? 원자. 근데 얻어오면서 염소 이온인데 이럴 땐 염화 이온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하나 얻으면서 염화 이온이 되니까 염화 이온은 어떻게 되는가? 플러스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근데 마이너스는 하나 얻어왔으니까 몇 개가 되니까 18개가 되죠. 그럼 18개가 되니까 Cl 염화 이온은 플러스는 17, 18이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남죠. 그래서 이걸 무슨 이온이라고 얘기하는가?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를 뭐 해온 건가? 버려서 양이온이 됐고 마이너스를 버렸으니까 이건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물속에 녹아있다 보니까 얘네들 둘이 네가 하나 주고 내가 하나 받고 그럼 딱 맞겠구나. 붙어 살자. 그래서 물속에 있으면 얘네들이 딱 붙어 사는 거죠. 그래서 NA와 CL이 붙어 있으면 뭘로 되는가? NaCl이 되는 거죠. 염화 나트륨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Na와 CL은 하나는 전자를 주고 하나는 받고 해서 이런 모양으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합을 우린 무슨 결합했다라고 얘기하는가? 이온 결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온 결합을 한다면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이 같이 결합하는 건가? 그렇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지 양이온끼리 결합하는 건 없어요. 음이온끼리 결합하는 것도 없죠. 그러면 하나는 주고 하나는 내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고 받고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이온 결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을 해서 NaCl 염화 나트륨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결합이 이온 결합. 결합에는 우리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결합이 4가지 결합이 있거든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수소 결합, 반대로 발생 인력. 그래서 4가지의 결합이 거의 우리 생물을 원소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생물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결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 예, 그래서 17쪽의 3번에 양이온과 금속, 비금속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금속 이온 하면 전자를 잃는 거, 이런 걸 전자를 잃는 거, 요건 금속 이온이라고 하고, 요거는 비금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자를 잃는 거 금속, 요건 비금속 이런 말로 쓰니까,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금속 원자고, 이건 비금속 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일반적으로 전자를 내놨으니까 금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해서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 이와 같은 결합이 바로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온 결합. 그 다음 18쪽에 공유결합부터 우리 첫 시간이니까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공유결합부터 조금 쉬었다가 공유결합 해나갑시다.